3단원이 어렵게 나올 것 같으니까 4단원은 여기서 어렵게 나올 게 거의 없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조금 풀어볼 생각입니다. 얘는 왜 항상 지 마음대로 촬영을 시작하니? 그래, 잘한다. 고맙다, 기록씨야. 선생님은 살면서 한 번도 아이폰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스템이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 얘기 들으면은 막 트닥 소리 엄청 듣는데 선생님 천지인 키보드 써. 그 여러분 쓴 건 커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기억니 선생님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 어머님들 쓰는 거 있죠. 아리아 찍어서 모음 만드는 거. 천지인 키보드. 그거 씁니까? 그렇습니다. 중세국어 이론을 온몸으로 사용하는. 한 개를 여러 번 맞아. 그 진짜 중세국어 이론이랑 똑같아. 아리아가 있어. 그래서 오 만들고 싶으면 아리아 찍고 이거 하면 돼. 아주 과학적인. 우리 한국의 어리 담긴 휴대폰을 쓰고 있다. 탭도 갤탭이고요. 이 정도면은 20대에 이렇게 갤럭시를 고집하는 사람 많이 없다 주변에. 선생님 노트북도 갤럭시고요. 삼성 거고요. 광고 줘라. 광고 주세요. 광고 주시면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번에도 본인이 지금 고장나서 바꿨는데 다시 자꾸 아이폰을 사라는 거야. 아이폰이 편하다. 이제 막 애플페이도 된다. 삼성페이도 안 써요. 그냥 선생님 지갑 들고 다닙니다. 지갑 들고. 아이폰 예쁘던데. 맞아. 근데 이번에 17은 별로 안 예쁘던데. 카메라가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계속 보니까 괜찮아. 근데 정들긴 하더라. 그게 자꾸 광고에 나오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는 다 아이폰. 아 진짜? 이 폰도 아이폰, 패드도 있고 에어팟도 있고 맞다요. 아이폰이지. 아 근데 그 아이폰이 또 보안도 좋고 사실 하나 쓰면은 아이폰은 쭉 써야 될 것 같긴 해. 뭔가 그 호환이 말이 안 되잖아. 선생님 동생이 다 완전 아이폰이거든. 작은 건 아니던데 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렇게 사진도 넘어가던데. 에어드랍 막 에어드랍도 되고. 내가 그래서 살짝 그 대학 다닐 때 내가 갤럭시 쓰니까 소외감 느꼈잖아. 그 막 에어드랍으로 보내줄게. 난 안 돼. 카톡으로 보내 모아서. 그럼 살짝 불편.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갤럭시 유저들끼리 갤럭시에도 그 기능이 있거든. 퀵쉐어라고 에어드랍이랑 똑같은 게 있어. 근데 이 갤럭시 유저들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혼자 막 박탈감 느끼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에어드랍 기능이 있다. 퀵쉐어. 사진 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갤럭시끼리. 그래서 20살 때 퀵쉐어 홍보대사였거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갤럭시가 먼저 만든 거예요 그거. 왜 안 써? 갤럭시 유저들 기능을. 되게 많은데 기능이 하나도 안 써. 진짜 전화기야 전화기. 갤럭시 유저들은 사진도 안 찍고 100배 좀 드는데 왜 안 찍는 거야? 사진도 안 찍고 퀵쉐어도 안 해. 쓰는 건 삼성페이라고밖에 없어. 삼성페이. 근데 유일하게 편한 게 이제 공문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삼성페이에서. 그래도 올곧이 공문서 떼야 될 때는 동사무소 가고요. 지갑 쓰고요. 현금 항상 지갑에 넣어놓는 그 올드스쿨 라이프를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그런 거 편한 거 잘 몰라. 그냥 그러면은 막 유선 이어폰 유선 쓰는. 유선. 귀찮아. 그거 우선은 또 쓰기는 쓰거든. 있기는 있는데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유선 끼고. 이어폰들 잘 안 낍니다. 평소에 폰을 그렇게 잘 안 봐. 집에 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뭐 지하철에서 좀 보고 지하철에서도 이제 뉴스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그 이제 줄 이어폰. 나는 유행이 아니라 그냥 쓰는 건데 요즘부터 줄 이어폰이 유행이 되더라고. 핀터레스트 감성 뭐예요? 감성 아닌데 난 그냥 감성을 맞춰가는. 그냥 나는 그냥 그러니까 슬로우 어댑터였는데 의도치 않게 얼리 어댑터가 됐어.
기계 많이 안 쓰는 사람인데 그 겔탭도 오래 걸렸어 적응하는데. 그럼 비행기를 이걸로 한다고? 책이 아니고. 근데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 너무 가벼워. 책이 필요가 없네. 야 PDF 따서 와. 책 안 들고 다녀. 그래. 약간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가방까지 무겁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와라. 대학 가면은 좀 재밌게 좀 지낼 수 있어. 막.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타지로 갈 거잖아. 부모님도 교수님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 해방감이랄까. 선생님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 높았거든. 19살 때까지. 그 해방감이 이제 도파민 터져가지고 우와! 펑! 20살 실패 반수. 21살 때 한 번 더 펑! 하고 이제 그만할 줄 알았는데 22살 때 학생회야 뭐. 이 아이는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다니다가 이제 또 학원에 서 있네요. 공부는 그 전공 공부는 항상 잘했어. 전공은 잘했는데 교양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가거든. 나는 교양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교양이 없습니다. 전공 수업만 듣기. 근데 전공은 다 A였거든. 전공은 잘했어. 아니, 나는 국어교육 공부하러 갔는데 왜 나한테 과학기술 공부시키는 거냐고. 나는 괜찮대도 근데 막 들어야 졸업되고 그러거든. 막 나한테 코딩하라 그러고 싫어요. 그거 해야 되는 거 해야지. 그래서 꾸역꾸역 앉아서 들었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막 졸고 그 옆에서 끼워줘. 동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형 일어나요. 깨우지 마라. 온 게 기적이다. 아니는 그건가? 이공계인가? 약간 이공계. 이공계가 더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하필이면 언어학을 사랑해버리는 바람에. 언어학 남는 건 낭만밖에 없는 학문이다. 언어, 문학 사는데 하등 쓸모없는 지식만 잔뜩. 이제 그 에어팟이 동시통역도 한다며? 진짜요? 다음 세대부터 동시통역도 한대. 이제 진짜 하등 이제 언어 기능이 쓸모가 없는. 나는 그 막 선생님도 안 되고 막 그러면은 해외 가서 한국어 가르치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블루오션이잖아. 선생님이 이제 BTS 막 유명한 저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영어도 잘하세요? 영어는 좀 합니다. 영어 회화는 좀 합니다. 어릴 때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지낸 적이 있어가지고 생활 영어입니다. 생활 영어. 생활 동남아 영어. 별로 발음이 안 멋있어. 헤이 헤이. 인도식 영어 이런 거. 의사소통용이야. 문장을 잘 안 만들어. 단어로 소통해요. My daddy calling now. 기초 어휘로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배운 거. 기초 어휘만 있으면 회화를 할 수 있다. 바디랭귀지는 세계 공통어다. 생각보다 한국말을 잘한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 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오? 누군가의 카톡이 왔습니다. 설레라. 누굴까? 요거 아니네. 그 지금 수능 친 친구가 면접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가지고 이제 아님도 이제 고2라고 생각을 하고 곧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올해 수능은 뭐 말이 많았어가지고 뭔지 막 알고리즘이 막 뜨지 않아? 막 수능 어려웠다고. 어려웠죠. 나도 좀 놀랐습니다. 오, 쉽지 않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등급 컷이 이제 85점이 1등급이니까 지금 이제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을 심히 잘못했다. 평가원은 항상 92점을 목표로 두고 시험을 만들거든. 그 이상은 잘 안 노립니다. 92점이 내 목표인데 85점이 나왔으니 평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또 여러분 때는 또 워낙 포맷이 달라지니까 수능이 뭐 영어 듣기 평가가 없어진다라는 개소문도 있고 영어 듣기 평가가 없어지면 뭐 마감 자산 문제를 생으로 풀리려고 애들 연습을 다 하고 있었을 텐데 듣기로 하고 있어요. 문항수를 뭐 줄이던가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럴 거면 상대평가해 상대평가. 영어 1등급 4%도 안 나오더만 요새 상평해요. 근데 국어도 원래 국어 듣기로 했었어요. 어? 국어 듣기 옛날에 국어 듣기 잠깐 있었어 잠깐. 국어 듣기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원어민한테 듣기 평가를 왜 시키는 거야? 듣겠지 어른이 알아서. 새끼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듣기 말하기 쓰기니까 국어의 기본이지. 듣기 말하기. 교과서 이렇지 않았잖아 너희는. 듣말스 없지 않았어? 아니면 초등학교 교과서 때? 지금 그래? 그냥 듣말스 세대여가지고 듣말스 발생 바른 생활 아마 이제 바른 생활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 동생도 바른 생활 안 했더라고. 바른 생활 마지막 세대 도덕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그러니까 도덕 사회 은미체가 통일된 바생 질생 실생 이제 질생하는 날 이제 체육하는 날 야호 운동장 나가는 날 바생 도덕하는 날 초등학교 때 그랬었는데 범죄하는 가르쳐. 맞아 경제는 뭐야 이게 계절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막 내 고향 김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근데 막 지역 관련된 것도 막 있었던 거 같고 밤여는 거야 이거 낭만 교과서 계절별로 계절을 학습하는. 이제 막 재미없게 막 독서 그지? 독서 문학 요거는 또 낭만 본 전공이라고 또 문화가 재밌는 거니까 재미없지. 이게 문학 교육이 잘못된 거야. 선생님 이제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진짜 문학 책에서 보면 너무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인데 아쉽습니다. 이걸 이렇게 시험을 위한 암기용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 일단은 조금 더 진도를 일단 좀 나가고 나서 또 선생님이 이제 영상이 끝나면 이제 잼리에 타임을 또 원래 혼자 수업할 때 또 이제 잼리에가 나와줘야 이제 수업을 듣는 맛이 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잼예를 이태영의 무물보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단원을 볼 건데 저번 시간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걸 우리가 보다 말았었다. 그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다 말았었는데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전도를 나가지 않는 나머지 우리는 주제통합적 읽기를 교과서가 아닌 이 프린트로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과 관련된 지문을 선생님이 내주시는 방향으로 갔더라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취 기준을 볼 건데 사실 선생님이 이 성취 기준을 보면 오싹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요거를 외우는 전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1009 2-02-02 지금 돼 있지. 이게 10학년 공통국어 2-2 얘기거든. 이거를 툭 치면 툭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거 10공국 2-02-02 하면 동일한 화제의 그림이나 자료를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걸 외우는 수업을 했었는데 세상 무식한 수업이에요. 물론 이제 이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이 전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취 기준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해당 성취 기준에 보면은 볼드체로 두꺼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보면은 동일한 화제의 글이나 자료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문을 볼 거지만 여기 GMO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그지? GMO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해당 관련된 지문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GMO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독서의 가치가 0-03에 나오는 건데 의미 있는 사회적 독서 활동이 돼야 하고 타인과 교류해서 나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가 우리 교과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가 이제 GMO 6종 기술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우리 삶에 근접한 주제로 가져오셨더라고. 우리 또 샤인머스켓, 그죠? 김찬은 이제 한 달이 건너면 샤인머스켓 하는 집이 나온다는. 근데 이제 한번 지문을 읽어봅시다.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은 교잡과 같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이전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품종 육성에 대한 개념을 우선 정의 내리고 있네. 뭔가 생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를 이전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질 전환을 이용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진 것은, 식물을 길어내는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진 이유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과 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문장이 조금 많이 길어. 그래서 이 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기술이 가능해진 이유는 첫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자. 특정 유전자를 탐색하고 복제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 첫 번째로. 그리고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 체세포로부터 완전한 생물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 요 두 개가 돼서 식물 육종 기술이 가능해졌다는 거야.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고 식물 조직 배양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게 됐대. 다른 유전자를 이식하여 개체의 특성을 변화시킨 작물을 유전자 변형 작물 GMO라고 부릅니다. 이거 어렸을 때는 GMO 풀네임이 뭔지 알았는데 까먹었다. 뭐 유전자니까 진 변형? 모디피케이션? 모르겠네요. 봅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형질 전환은 외래 유전자를 유전자 운반체에 옮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정에 한번 동그라미를 칠 건데 이 지문은 유전자 변형 작물 6종 기술에 대한 사실 진행되는 도입되는 과정에 조금 핵심을 두고 봐야 하는 거야. 만약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왜냐면 첫 번째 문단은 우리가 GMO에 대해 모른다는 전제하에 GMO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거고 이 다음 문단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 과정이 가능한지 순서를 설명해주는 지문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이 다음부터 이어질 크게 4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은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경우의 이야기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농업적으로 유용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래 유전자를 발굴하여 복제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게 우리 앞에서 봤듯이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을 탐색하고 복제하는 걸 첫 번째 문단에서 1번으로 했지. 그걸 먼저 해야 된대.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 세포에 도입하기 위해선 그 유전자를 가진 식물로부터 그 유전자를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유전자에 유용한 무언가를 넣기 위해선 다른 것에 있던 것들을 완벽하게 유전자를 쏙 빼내서 옆에 쏙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암호화하고 있는 DNA를 분리하면 모든 유전자가 한꺼번에 추출되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유전자 복제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면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면은 특정 유전자만 빼와서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한꺼번에 추출되어 있는 것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특정 유전자를 찾아서 복제하는 기술이 있나 보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박테리아에 발견된 제한 효소이다. 제한 효소라는 걸 이용해서 할 거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 말한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 효소라는 건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이 제한 효소는 DNA 중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이를 자르는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 인지하고 자를 수 있는 게 제한 효소라고 하는 거네. 그렇게 판단하고 발굴해서 복제하는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두 번째 단계는 복제한 유전자를 운반하고 식물세포 내에 효과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A라는 식물이 있었어. A라는 식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A라는 식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A-라는 식물에 굉장히 다음 식물에 되게 좋은 유전자가 있었던 거야. DNA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 B라는 식물에 옮기고 싶어. 근데 원래는 이 A-만 복제해서 넣는 게 안 됐는데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제한효소라는 친구 덕분에 우리가 얘만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은 이제 됐어. 그런데 이제 얘를 B로 옮겨야 되거든. 요 B로 옮기는 무언가가 필요하대. 재조합 운반체를 만드는 단계가 두 번째라는 거야. 얘를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원하는 유전자를 식물세포에 운반하는 재조합 운반체로는 토양성 세균인 동그라미 맞춰보자.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용된다. 항상 국어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팍다식해진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살면서 내가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를 알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지문을 읽다 보면 별의별 걸 다 알게 됩니다. 아그로박테리아의 플라스미드가 이 A-라는 좋은 유전자를 B에 옮기는 역할을 할 거래. 플라스미드라는 친구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 좋아. 이 박테리아는 얘도 박테리아래. 이 박테리아는 자신의 유전자 중 일부인 tDNA를 가지고 있는 작은 DNA로 선형의 이선 나선 구조를 지닌 식물의 세포의 DNA와 달리 있으니까 달리 앞에 선형에부터 DNA까지 한번 다 묶어보세요. 얘네랑은 다르게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 자, 요 플라스미드라는 녀석은 보통 식물들과는 다르게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예요.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지문에서 설명 안 했죠. 이중 나선 구조가 우리는 뭔지 몰라도 돼. 근데 플라스미드는 원형의 이중 나선 구조. 보통의 이러한 식물들은 원형이 아니라 나선 구조래. 얘는 기존의 식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 이러한 차이점 덕분에 이러한 운반책 요소를 운반책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보는 거야. 플라스미드가 원형의 이중나선 구조인 거예요. 그렇지. 플라스미드가 원형의 이중나선 구조인 거지. 기존의 식물들은 선형의 이중나선 구조인 거고. 재조합 운반체를 만들기 위해 넘어가 봅시다. 위에서 제한 효소를 이용하는 플라스미드를 전달하고 외래 유용 유전자와 절단된 플라스미드를 섞어준다. 그리고 DNA 연결 효소를 사용해서 외래 유용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결합시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자, 한번 볼게. 우리 아까 전에 박테리아에 있던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플라스미드도 그냥 플라스미드만 못 배우겠지. 그래서 아까 사용한 제한 요소를 또 이용하는 거야. 박테리아에 있는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박테리아에 있는 플라스미드를 빼와서 플라스미드를 전달하고, 그럼 플라스미드가 생겼지. 절단된 플라스미드가 하나 통 생겼어. 얘가 우리 아까 A라고 얘기했던 외래 유용 유전자와 요 플라스미드가 섞여, 요 섞인 걸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해서 결합해서 재조합된, 요 결합된 게 다시 이렇게 전달되려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만든다. 이때 형질 전환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도 함께 넣는다. 자, 그럼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제한 요소, 그지? 플라스미드, 외래 유용 유전자, 거기에 저항성 유전자까지 넣어서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해 A에서 B로 A-라는 외래 유용 유전자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외래 유용 유전자가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자, 옮기는 것까지는 했어. A에서 B로 옮기는 것까지는 했어. 근데 얘가 옮겨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얘가 막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 식물에서 발현되도록 재조합 운반체를 식물의 유전체로 이식하는 단계로서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 재조합된 플라스미드를,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친구 야스미드를 식물이 염색체에 도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거를 온전히 식물이 염색체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도입되는 방법이 있나 봐. 아그로박테리아는 원래 옥신과 식도키닌 그리고 옥토파인을 만드는 유전자를 식물에 이식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지문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식된 유전자들이 식물 세포에서 발현되어 생성된 옥신과 시토키닌은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아그로박테리아가 살 공간을 마련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B로 딱 왔어. 근데 발현이 안 되면 옮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얘네가 발현이 되기 위해서 아그로박테리아가 활동을 시작하는 거야. 아그로박테리아가 옥신, 시토키닌, 옥토파민들을 막 발현해내서 얘네가 식물 세포가 분열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유입되었던 아까 플라스미드 아그로박테리아와 조합된 A-가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또한 옥토파인은 아그로박테리아의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줄기 혹은 뿌리에 비정상적인 혹을 만드는데, 왜냐면 애초에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원래 식물에는 없는 특수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발현을 막 시키는 게. 그래서 혹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근두암 종이라고 부른대. 식물에 생기는 건가 봐. 아크로박테리아를 통해 외래 유용 유전자를 식물에 도입하는 방법은 옥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대신 필요한 유전자를 박테리아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박테리아가 식물 세포에서 외래 유용 유전자를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아크로박테리아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아크로박테리아가 활성화되는 거 반기지 않아? 뭐가 활성화돼야 돼? 외래 유용 유전자가 도입이 돼서 활성화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걸 발현하기 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하나 한대. 또한 같은 원리로 작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작물이 가지고 있던 유전자가 병에 걸리게 하는 경우, 이병성 유전자거나 원하지 않은 형질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 이러한 유전자와 전사 방향이 반대인 유전자를 삽입해주면 그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원래 B에 있던 거는 억제하고 B의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A-가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개당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그지? 선지에서 만약 문제가 나오면 너가 찾으러 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너가 이해하면 돼. 지금 괜찮아? 이해되고 있어?
좋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식물 세포를 증식하고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시킨 후 형질 전환된 식물을 선발하는 단계이다. 자, 외래 유전자 넣고 팡 터진 걸 식물을 증식시켜서 완전한 식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 A 다시 유형 유전자가 들어간 B는 더 이상 이전의 B가 아니지. B-라는 새로운 식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마지막 단계라는 거야. 선생님 그냥 리뷰로 이름을 지은 건 붙인 겁니다. 항생제가 함유된 선발 배지에서 식물 세포를 배양하면 외래 유용 유전자가 이식된 세포만 선별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아하, 그렇구나. 그 후 필요한 영양분과 식물 호르몬을 함유한 재분화 배지에서 선발된 세포의 재분화를 유도하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자, 원래는 요 유전자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 이렇게 막 있어서 식물이 된 거야. 그런데 A-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발현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얘가 많아져야 B-가 되겠지. 요거를 따로 빼와서 배지에 넣어서 얘를 배양시킨 후에 성장시킨다는 거야. 이해시켜서? 괜찮아? 좋아. 그러면 완전한 식물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식물 조직 배양이라고 하고, 세포가 완전한 식물로 재분화될 수 있는 성질을 전형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발 배지에서 살아남지만 목표한 형질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대. 얘를 뽑아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얘가 B-라는 식물로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어. 이게 애초에 인도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식물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발생하므로 실제로 외래 유용 유전자가 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생물 감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대. 사실 이렇게 뽑아놨는데 요 A-가 너무 발현이 안 돼서 사실상 B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얻어진 형질 전환 식물은 농업적인 성능 및 효용성, 안정성 검증을 거쳐서 상품화를 위해 개체를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개체는 정밀한 안정성 검사와 더불어 품종화가 이루어지고 종자 증식에 들어간다. 종자 증식에 들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식품으로 만들어 먹게 되는 여러 가지 GMO 식품들이 되겠죠. 뭐 막 과학적인 GMO 식품들 엄청 많잖아, 그지? 막 감자 나고 위에서 뭐 토마토 자라고 막 이상한 거 많던데 한 번씩 보면은 별로 안 먹고 싶게 생긴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근데 그 청포도도 아무래도 씨를 지웠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닐까.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근데 그 샤인머스켓은 GMO 작물 이런 영양성은 아니라고. 그지, 맞아. 아닐 거야 아마. 얘는 그냥 새로 만든 걸 그냥 아예 새 식물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GMO랑은 또 개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 인류는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야. 과학은 어려운 거야. 과학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형질 전환을 이용한 품종 육성이란 앞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서 정리했던 내용 자체가 그거지, 그지? 그거고 형질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4단계로 했었어. 외래 유전자를 발굴 및 복제한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A-를 찾아내는 게 중요했고 얘를 A-를 B로 운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 과정에서 재조합할 수 있는 운반체를 만들어야 됐다. 그리고 이거를 식물에 도입해서 발현시켜서 B-라는 새로운 GMO 식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 정리하는 건 이거 선생님가 하다 만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뭐 하라고 하셨어? 네, 시간 주고 음. 읽어보고 정리해보라고. 내가 말한 내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정리라는 게 사실 선생님께서 이 문단을 이해하려고 한 거거든. 하라고 해보라고 하신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그림으로 했죠. 이걸 사실 글로 꼭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 너가 지금 이 과정이 이해가 되지, 납득이 되지. 그럼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만 놓고 있으면 돼. 지문 이해할 때, 알겠지? 정리하는 것도 뭐 글로 해보고 싶으면 글에 있는 문장 바탕으로 조금 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고 막히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정답을 잘 뽑은 건지는 뭐 학교에서는 이건 풀이를 하셨나? 근데 저희가 진도가 늘어가지고 아하, 아직 하고 있어? 다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건 요건 했어? 문제 풀었어? 이거 그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는 했어? 선생님이 왜 진도를 이렇게 랜덤 다이스로 하세요? 이렇게 세 개. 뒤에 세 개인가? 뒤에 세 개? 이것도 성취 기준 응. 이거랑 이거 1기장 1, 2가 아, 요렇게가 한 세트구나. 그지? 그리고 뒤에 요거 뭐야? 청소년 도박 피해, 그지? 근데 이거는 뭐가지고 이건 아직 안 받았어 학교에서? 근데 이게 그 뭐지? 수행평 끝나고 연습해 보는데 시험 보는데 했는데 물어보고 그래. 좋아. 오케이. 그럼 요거는 시험 범위 나중에 되면은 추가 진도 나갑시다. 그러면 자, 요 GMO 질문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럼 넘어가 봅시다. 우리 혁신도시 지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요거 주제통합적인 기억 성취 기준에 있는 거 보면 똑같은 성취 기준이지, 그지? 이것도 뭐 조별 활동을 했던 거야? 네. 또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프로라고 이건 혁신적인 지문을. 그래가지고 이거 지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지문이라 실제 뉴스를 갖고 오셨더라고. 노력하시네 선생님. 이러면 이제 너희가 풀 문제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도 워낙 능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치? 일기자료 1번과 2번 한번 싹 봐볼게. 일기자료 1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보면은 일기자료 1번의 1을 보면은 일단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지금 다 읽을 겁니다. 그러고 2번에서 김천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김천 혁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일기자료 1의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산업 및 민간 각 부분의 중심 기능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해당 1번 지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인 거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수도권과 지방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네. 수도권 과밀화 현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서울 수도권의 토지 및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교통난과 환경오염은 심화되었다. 또 문제점이네. 이로 인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해당 지문은 아무래도 해결책까지 제안을 해야 좋은 지문이라고,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권력과 경제력, 인구 집중이라는 근본 원인을 단편적인 규제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 개발과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육성을 위해 전국에 10개소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 추진이라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여기에 김천혁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환경, 교육, 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구비한 미래도시이다. 혁신도시는 산, 학, 역,
연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과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 도시, 지역 특화 산업을 연계한 첨단 산업 도시 및 지역별 테마를 가진 특성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 도시, 우수한 교육 환경 및 지역 전통과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교육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전국 10개소의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해당 혁신도시 건설 안에 김천혁신도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김천혁신도시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로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대가 선정되고 2007년 현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첨단과학기술과 교통물류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경북 혁신도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야, 혁신도시가 확정됐을 때 아직 안 태어난 친구들이 해당 지문을 보고 있습니다. 07년도에 확정이 됐대요. 충격적입니다. KTX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혁신도시 지구 설정과 기능 개분,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전략 마련은 성공적인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자, 해당 일기자료 1의 1번은 혁신도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해당 지역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이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문이야. 그치?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 김천시는 이라고 하고 있네. 그럼 이 지문은 혁신도시가 생길 김천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질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계와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거창군과 인접하고 있어 경북의 관문적 위치이며 지금 보니까 김천시의 동감을 한번 쳐보고 김천시의 지리적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충청도, 전라도, 충북, 전북, 경남과 다 이어져 있는 곳이야. 관문적 위치며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부선철도, KTX 건설 등 사동팔달의 경북 서북부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천시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지난 2005년 12월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이 입지로 선정된 김천혁신도시는 1번 글 이후에 2번 글이 쓰인 거 알 수 있다. 그치? 1번 글 이후에 2번 글이 써진 것 같아. 도시는 총 사업비 8,676억 원, 부지 381만 5천 제곱미터, 약 115만 평이래. 이야, 이렇게 컸어? 네, 인구 2만 6천여 명을 소용할 계획으로 2007년 9월 착공하여 머지않아 관련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을 들 수 있다. 여기 도공 있고 한전 있고, 그지? 여기 건너편에 또 도로공사 분점 하나 있죠. 교통공사 하나 있고, 그지? 여러 가지 공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석희 연구원은 김천혁신도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할 바가 있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우리 아까 1번 지문, 2번 문단에서도 나아갈 방향 얘기했었지. 이거랑 비슷한 얘기 하나 좀 볼게. 김천혁신도시는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개성 있고 문화적인 도시. 뭔가 문화적인 측면 아까 강조했었다. 아름다운 경관이 살아있는 교육문화, 이런 얘기 있을 거야.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서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도시, 개성과 품위가 있는 도시,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즐기는 도시로서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적인 삶을 선호하는 혁신도시를 지향하고 있대. 2007년이니까 했나봐.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여기에요. 근데 국내외 관광객 혁신도시에 나와도 지금 김천에 많이 오고 있다. 김밥 축제 덕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생님 산책길인데 아침 운동 산책길인데 막 버스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출근 전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아침 운동을 이렇게 하거든. 한 번씩
뭐야? 사람 이렇게 많지? 당황했습니다. 뒷기사가는 게 당황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향하고 있대. 근데 그냥 지향만 하면 안 되죠. 이러한 지향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를 위해선 업무 중심 지구와 중심 상업 지구, 공원 녹지 지구, 주거단지, 혁신 커뮤니티 벼랑 등의 어우러진 공간 구조를 다음과 같이 형성해야 한다. 앞서 말했던 지향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어. 자, 우리 1번 지문은 맨 처음에 혁신도시에 대한 이야기와 이러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 앞부분을 보여줬고요. 이번 지문은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더 구체적인 세밀 사항에 대해서 위에서 보는 이석희 연구원이라는 분이 제안하신 제안안을 보는 거야. 동그라미 1침 넘버링 받았네. 업무 중심 지구는 KTX 역세권에 연계하여 행정업무,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등 혁신 기능을 배부하여 창조적인 혁신 도시로서의 이미지 창출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 중심 지구는 역세권과 연계하는 게 핵심인가 봐. 중심 상업 지구는 얘도 KTX 역세권의 중심으로 쇼핑몰, 종문 상점과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여 혁신 도시의 상업 기능을 수행토록 다양한 문화 공간과 연계하여 품격 있게 조성해야 한다. 근데 우리 이거를 봄으로써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위에서 사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중심 지구와 중심 상업 지구 막 이런 얘기 했었지. 그거를 앞에서 얘기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제안 후 구체적 사항 근거로 붙이는 겁니다. 구체적 한번 읽어보자. 공원 녹지 지구는 혁신도시 유치 대상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율곡천을 거점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 공원은 잘 돼 있는 것 같아. 친환경 주거단지는 품위 있는 정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중,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되고, 왜냐면 과밀화되게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야.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생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토록 해야 한다. 라면서 2번 지문이 끝났어. 1번 지문에서는 혁신도시가 생기기 시작할 때, 2번 지문은 시작이 확정되고 해당 과정들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읽기 자료 2번에 보면 해당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 있는 글들이 나옵니다. 수도권 블랙홀 막겠다더니 김천 혁신 도시 역주행. 말이 너무하네. 역주행이라뇨. 이제 사람 많아요. 근데 공실이 진짜 많기는 하다. 그지? 빈상가가 엄청 많기도 합니다. 한 번씩 보면. 우리 학원 층도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잖아. 보면은 우리 엘리베이터 딱 열면은 사실 상가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거기도 공실이지. 그래서 좀 싸한 느낌이 좀 듭니다. 학원이. 근데 이 시간에는 더 그래요. 역주행이래. 노무현 정권 시절, 아까 그 1번 지문에서 봤던 우리 참여정부 얘기입니다. 참여정부가 노무현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권 시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개발 정책이 강산도 변한 지금 10년 넘었다는 거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뭔가 앞서 말했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고 어떠어떠한 도시를 만드는 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걸 우리 첫 번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지방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8년까지 추진된다. 나도 좀 시간이 남긴 하네요. 그러나 혁신도시 입주 기업 수는 128개에 불과한 반면, 자, 일단 문제점 하나 나왔어. 입주 기업 수가 부족한가 봐. 반면 인구 증가 요인인 가족 동반 이주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대. 두 번째 문제 나왔네. 가족 동반 이주율이 너무 떨어진대. 그쳤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도 크게 떨어져. 세 번째 문제야. 지역 인재를 채용하잖아.
떨어져 수도권 블랙홀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도시 정책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는 추세이다. 왜냐면 지역 인재를 채용을 많이 해서 지역인들이 여기에 있게 해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딱히 없다라는 거야. 정책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김천 등 전국 10개 지방 혁신도시는 정주 환경 만족도 실패 등으로 인해 좋은 정책 취지와 달리 정책 취지까지 비판하진 않아. 정책 취지는 좋았어. 달리 결과가 미흡해 성공과 실패 경험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10년 세월 김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명암.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추진 초기에 많은 기대감과 달리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리를 통해서 껍데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주말이면 지역 거주 대신 가족이 있는 서울 등 타지로 이동하면서 정주 인구 부족으로 인해 주말이나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유령 도시가 되기 때문이다. 그쵸? 막 금요일만 되면 여기 막 버스 쫙 있던데 KTX 타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 거주를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라는 거야. 이런 결과로 김천 등 일부 혁신도시는 기대했던 산업 집적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거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미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해당 정책을 시행한 건데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거야. 오히려 단점이 더 부각됐어. 심화됐다고? 맞아. 여기서 일하고 주말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혁신도시의 목표가 뭐였냐면 가족들이 다 내려오는 거야.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한 명만 와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지? 근데 선생님도 여기서 진짜 이해합니다. 심화됐다라는 것까지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내려왔는데 갑자기 뭐 저기 사람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를 비판하려고 이런 어휘를 좀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었단 거지. 왜 심화됐다고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지? 아마 이렇게 아까 말했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떨어진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문장인 것 같아요. 조금 비약이 있기는 합니다. 좋은 지적이었어. 전국 혁신도시는 2007년 9월 첫 삽을 뜬 후에 2014년 1단계 기반 공사가 완료되어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이제야 이제 우리 659 1학년들이 태어나 있던 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4년. 기억도 안 나려 들 것 같은데. 이후 2016년까지 마무리 공사와 함께 한국전력기술 등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다. 현재 김천혁신도시에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정주 인구수는 23,000여 명으로 계획 인구 26,000명의 약 8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대. 정주 인구수는 막 엄청 계획 밖은 아니야, 그지? 모자랐다고 말하는 것에 비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우리 뭘 알 수 있냐고 그래서 해당 글을 쓴 사람도 정주 인구수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그지? 그러나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행한 혁신도시 성과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75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전체 입주기업 2047개 중 3.7%에 불과한 수치로
기업이 안 내려온 거를 지적하는 거네. 이는 강원혁신도시 63개에 이어 꼴찌 수준이다. 입주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로 509개에 달한다. 오, 그렇대. 기업들이 안 내려왔다라는 거야. 즉 뭔가 경제적 활동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소대목이 붙었어. 김천혁신도시 텅 빈 상가 많아 빌딩 푸어 현상 뚜렷. 전국 혁신도시 내 상가는 높은 공실률로 빌딩 푸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도 발벗고 나섰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골칫거리다. 그러니까 이 공실률이 나는 걸 막고자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분석 결과 해당 글은 객관성은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자료조사하는 집단이 계속 전문기관이지. 2024년 기준 전국 7개 혁신도시에 등록된 전체 상반기 1분기 평균 공실률은 28.1%로 빈 건물이 28.1%라는 겁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실률 9.3%를 넘는 수치이다. 자, 이러면 문제점이 생겼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는 혁신 도시의 공실률이 기존 도시의 공실률보다 높은 거야. 그럼 산업의 활발함이 전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김천혁신도시 45%. 와우. 광주전남혁신도시 39.7%, 대구혁신도시 37.1%, 전북혁신도시 28.6%, 충북혁신도시 24.5%, 원주혁신도시 18.4% 순다. 김천혁신도시가 통계 캐리를 공실률 퍼센트, 공실률 퍼센트.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가의 양이 45%라는 거지. 그러니까 55%밖에 안 차 있다. 근데 맞는 거 같아, 그지? 나는 항상 영화를 이제 CGV를 보러 가니까 저 상가는 너무 진짜 그 영화관만 있잖아. 영화관 앞에가 완전 맞네. 영화관 너무 무서워. 밤엔 영화도 못 보겠어. 근데 최근에 갔어? 뭐 보러? 아, 8번 출구 얘기했던 건가? 그거 말고 언제지? 수능 날인 때 수능 날 학교 안 가니까 네. 좋은 기회입니다. 수능 날은 학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볼 게 안 보여가지고 재밌는 영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빨리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개봉을 해야 됩니다. 주토피아로 살아나나? 이제 주토피아 보러 가야지. 주토피아 선생님 찾지 마세요. 어딘가 앉아 있을 거면 CGV 구석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토피아 봐야지. 디즈니 플러스 늦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공실률이 많다. 또 우리 김천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이 공실률을. 최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 1인당 상가 면적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광주 전남 28.1, 진주 18.1, 원주 8.96, 김천혁신도시 8.2라요. 우리는 평균보다 작네. 상가 면적은. 공실률은 높고 상가 면적은 작은. 뭐야? 이러니까 공실률이 높은 거 아니야? 크게 채워놔야 좀 많이 모릅니다. 선생님은 이런 도시공학 잘 몰라요. 도시공학은 선생님 친동생이 잘합니다. 도시공학 전공자여가지고 이런 거 보면 뭐 되게 재밌어하던데. 여러모로 전공하는 과목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 전공하려면 좀 돌아야 된다. 그렇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상가 면적 평균도 못 돌고 문제가 있고. 실제로 김천혁 신도시의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밀집한 곳에는 대형 상가 건물이 여러 들어섰지만 건물은 들어왔는데 준공 이후에도 빈 상가는 여전하다. 이는 공기업 내부에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이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고 그 안에 건물 안에 다 있으니까 외부에서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회사 직원들이 가족이 있는 타지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짜져 있는 건가?
뒤에가 있구나. 이처럼 혁신도시 상권은 집과 직장이 분리된 직주 분리 현상으로 인해 장사가 되지 않아 빈 점포가 늘어나며 집과 직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빌딩 푸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혁신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자족 기능이 떨어진다. 뭔가 혼자서 살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거나 상가 주택 인허가 관련 규제 및 법 제도를 정비해 공실 증가에 따른 도시 활력 저하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당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 봐요. 지자체에선. 그러면서 나주역 신도시의 예시를 듭니다. 자, 아까 전에는 김천역 신도시가 나왔어. 그리고 다른 예시로 나주역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네.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네. 나주역 신도시 침체된 혁신도시 활성화 자구책 마련. 얘는 마련을 했나봐. 나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상가 비율을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리는 지구단지 계획 활성화 방안이다. 이번에 상가 공실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네. 현재 단독주택 기준 용지 27%, 클러스터 용지 29%로 토지 개발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 그 결과 공실률이 약 43%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현장조사, 설문조사,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위기 타겟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상지는, 변경하게 될 주요 대상지는 점포형 단독주택, 클러스터 용지, 상업 용지 등으로 미개발 토지 및 공실 문제를 개선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단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 우리 아까 전에 앞서 나와서 문제가 지역인재 채용을 안 해서라 그랬지. 이거와 관련된 얘기도 설명하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공동 산학연 클러스터. 우리 아까 전에 관산학연 얘기했거든. 이게 연합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 이게 산업, 학업, 연구 이겁니다. 산학연이.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 간담회. 이전에 해온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문화예술 남도문화탐방.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도 강조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역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빛가는 페스티벌, 여기도 문화적인 측면을 등이 예정되어 있대. 이와 함께 혁신도시 산업, 문화, 교육, 의료, 복지시설 등을 갖춘 명품도시 성장, 광주 나주시 공공 어린이 도서관 및 육아 지원시설, 생활 SOC 복합혁신센터, 전시 다목적실, 수영장,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갖춘 빛가람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완공 예정이래. 뭔가 문화나 의료, 복지 같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혁신센터를 완공하고 있나봐. 만들고 있나봐. 최근에 우리도 이렇게 도서관 생겼잖아. 혁신 도서관 생겼죠. 또 문화산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나 요새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도서관에 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세모 있는 거. 이거는 보통 뉴스 기사 쓸 때 쓰는 건데 쉼표 대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성 있게 해당 산업들을 보여주려고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겁니다. 뉴스나 홍보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쓰기 방법이야. 보통 우리는 이런 포인트에 쉼표를 많이 보잖아. 그렇지? 비문학 지문 같은 거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세모로 해서 다른 산업이라는 거를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쓰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처음입니다. 이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데 이공계가 또 이공계한테 뺏겼네 이거. 똑똑한 애들이 다 이공계를. 네, 마지막 문제 봅시다. 한편 김천혁신도시는 총 사업비 8,676억 원을 들여, 이거 아까 봤던 거다 이거지? 김천시 6억동일 때 381만 2천 제곱미터의 계획인구 26,715명 규모로 2007년 착공해 2015년 준공됐다. 숫자가 왜 이렇게 많니?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총 12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우리가 바로 건너편에 있던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도로교통관계기관 3개와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립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종자원도 쭉 가는 길 있죠. 등 농업지원 관련 4개, 한국전력기술, 우리 왼쪽 건물에 있고요. 우정산업부달센터, 이것도 가까운 데 있죠.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 기타 기관 6개가 입주해 있네. 자,
이 지문이 우리 상가 건물이 이 지문이 말한 정확한 건물이야. 공기업 근처 상가는 공실률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우리 이쪽 저쪽 라인도 괜찮잖아. 이렇게 한전 끼고 이렇게는 저렇게까지 이렇게 병원도 있고 막 파리바게트도 있고 더벤티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숑숑 돈가스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선생님 최애 돈가스집 숑숑 돈가스. 앉으면 밥이 나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 근처에는 또 한가가 많이 있다는 걸 또 아까 우리 지원에서 봤던 대로 돼 있네. 그러나 이랬는데도 이곳 상인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래. 아이고 그렇구나.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만은 일시급한 상황이다. 근데 공실률을 보면은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는 혁신도시를 생길 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현상 때문에 혁신도시를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김천의 혁신도시를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한 연구원의 글을 봤고요.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현재 혁신도시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주제의 글로 지문을 마무리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조성된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뭐 혁신도시 이전한 곳이 무엇이냐, 빌딩 투어가 뭐냐, 대책이 뭐냐, 지문에 다 있죠. 하나하나 잘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뭐 생각 정리하기 있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역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천 혁신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대학교가 와야 돼요. 대학교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대학교가 와야 됩니다. 김천으로. 그래야 20대, 30대가 묶여 있지. 대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은 늘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교가 안 오죠? 다 서울에 있죠? 뭐 그런 슬픈 이야기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지문 다 본 거네, 그죠? 요거 도박 지문은 혹시 이것도 시험 범위인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지?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